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과락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암기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소방관계법규를 잘 공략을 하셔야 필기 시험을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크게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던 게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죠.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제 5개의 파트로 좀 더 세분화 시켜서 법령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할 내용은 바로 첫 번째 파트인 소방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 같은 경우도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소방기본법의 목적, 자, 보시면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네요. 보세요. 자, 이 법은 화재를 여기 보시면 예방, 자,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이런 게 이제 보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자,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자, 공공의 안녕, 여기 다 있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정도의 목적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목적, 예방 경계, 자,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의 그리고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목적 3가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보다 이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정의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소방 대상물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 있죠. 건축물, 차량, 그리고 선박. 자, 이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가 되고, 이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래서 항구에 메어놓은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오답으로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이런 것들을 소방 대상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 지역. 관계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이 해당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이게 어떠한 용어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지역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이러한 지역을 관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관계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관계인 나오죠. 이 관계인에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의 주인을 말하는 거죠. 주인. 자, 그리고 관리자. 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일종의 경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관리자. 그리고 3번째로 점유자. 점유자는 실제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인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건물을 빌려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통틀어서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3개를 통틀어서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우두머리, 장을 이제 소방본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있네요. 소방대. 자, 소방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자,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방공무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관을 말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그 다음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 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세 개로 예, 구성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대장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소방대장. 자, 소방대장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금학계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예,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예, 소방대장이라고 우리 용어를 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용어의 정의는 전부 다 중요하니까 모두 다 암기를 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 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자, 이러한 업무를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소방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틀어서 소방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령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과 그다음 행정안전부령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예,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 내용을 볼까요?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 어디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시도지사 직속으로 무엇을 둔다? 예, 소방본부를 둔다. 이것도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라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119 종합상황실. 그러니까 이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는 예,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홍수나 뭐 지진이나 이렇게 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119 종합상황실. 그래서 먼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상황 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면 돼요. 바로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여기 나와있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인데 여기서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물관과 체험관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먼저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뭐 나와 있죠. 소방의 역사와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박물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좀 국가적인 그러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이런 거는 이제 학생이나 뭐 유아 같은 경우 소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박물관이 국가기관으로 따지면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도에 설치하는 그러한 작은 체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뭐냐?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는 설립과 운영을 누가 하냐면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소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거죠. 소방청장이 설립, 운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에 체험 형식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두 가지 잘 구분을 해주시고요.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뭐 정의까지는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나와 있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자,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자가 누구다? 소방청장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는 거. 그래서 소방 관계법규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숫자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오답으로 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이 값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러한 숫자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째 보시면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인데 자, 먼저 국민의 안전 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저기 나와 있네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소방의 날이 언제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 소방서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119죠. 그 119를 착안해서 날짜를 잡은 거예요. 119 맞죠? 11월 9일이 바로 소방의 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해요. 자, 소방청장. 자, 누가 한다고?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 누가 위촉한다고요? 소방청장이 명예직 소방대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들을 위촉할 수가 있냐? 첫 번째, 의사상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자, 여기 기억, 니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의사상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요. 자, 시험에 나왔던 건 이겁니다.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보기로. 그래서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소방력의 기준입니다. 소방력의 기준. 자, 여기에서는 소방력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소방력. 자, 소방력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소방력.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이러한 것들을 소방력이라고 하고요. 이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그렇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방력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소방력의 정의와 그리고 행정안전부령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입니다. 자, 이건 뭐냐? 자,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뭐한다? 보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에서 필요한 그 소방장비의 구입에 따른 그러한 경비들을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자,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인데, 자, 먼저 자, 시도지사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 세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소방 용수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 용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소방 용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소화전, 급수탑, 그리고 저수조.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도지사는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라고요.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 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도법에 따른 일반 수도 사업자는 시도지사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소방 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 용수 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이걸 뭐라고 한다? 비상 소화 장치라고 하는 거죠. 비상 소화 장치. 그러니까 소방 용수 시설에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바로 비상 소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한다는 거죠. 시도지사. 자, 그리고 소방 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그렇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행정안전부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 소방 업무의 응원입니다. 자, 응원은, 자, 으쌰으쌰 이 응원이 아니에요. 응원은 이제 동등한 기관에서 이제 소방 업무를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동등한 기관에서. 그 응원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자, 이러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소방 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자,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소방 업무의 응원 요청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방 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런 문구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자, 13번째 같은 경우는 소방력의 동원인데, 자, 여기는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읽고 자,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소방활동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자,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자, 이러한 활동을 뭐라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소방 활동이라고 합니다. 소방 활동. 그래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소방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방 활동을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생활 지원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소방 공무원, 소방관 같은 경우는 꼭 불을 끄거나 뭐 사람을 구조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뭐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 활동, 그죠? 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 대기. 그러니까 경찰도 하지만 이렇게 소방관들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활 지원 활동입니다. 꼭 불을 끄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지원 활동까지도 같이 수행한다라는 것, 그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생활 안전 활동도 같아요. 꼭 불을 끄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그러니까 뭐지, 이게 벌집이 있다. 벌집이 있을 때 그 벌집을 퇴거할 때도 소방관으로 부르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뱀이 나타났다. 뭐 뱀을 물려쳐 달라. 다 연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활 안전 활동을 소방관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전 사고 시에 비상 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이런 것들도 다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인데, 자, 시도지사는 소방 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국가는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문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교육과 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것은 그 소방 대원들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도 할 수 있고 소방 훈련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먼저 여기서 소방청장 나오죠.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자,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이 누구다?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뭐 중요하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공부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의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자, 누가 실시하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자, 누가 실시한다고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누가 실시한다고요? 소방청장이 실시한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기억하세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누가 실시한다고요? 소방청장이 실시한다고요. 자,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사가 해야 될 업무들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방안전교육사가 해야 될 업무들, 어떠한 걸 수행하냐?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자, 교육을 기획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획한 거를, 자, 진행도 해야 돼.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교육 진행한 것을 분석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 그리고 교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누가? 소방안전교육사가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그리고 교수 업무, 이러한 것들이 소방안전교육사들이 수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대통령령이고 어떤 게 행정안전부령이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암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0번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결격사유. 그러니까 소방안전교육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 할 수가 없냐?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피성년 후견이 나오죠. 피성년 후견인. 그럼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이 피성년 후견인이냐? 여기 보시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바로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소방안전교육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년 지났어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방안전교육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것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자, 이렇게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4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째, 자, 화재 등의 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는 사항이 당연한 거죠. 그죠? 이렇게 화재 발생이, 화재 현장이나 아니면 구조 구급 현장, 그 발생한 현장에서는 반드시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알려야 되는 거죠.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자, 그 다음.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신고를 한 다음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장소냐면은 시장 지역이나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다음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이러한 곳은 전부 다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곳에서 이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할 때 그때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소방대원이 출동을 안 합니다.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관계인의 소방 활동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관계인. 아까 관계인 말씀드렸죠. 관계인이 누구라고요? 소유자, 그리고 관리자, 점유자. 이것이 관계인이었죠. 그 관계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소방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 어떤 업무를 하냐? 경보를 울리거나, 자, 첫 번째 업무예요. 경보를 울리거나, 자,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 건물에 관계인들이 해야 될 소방 업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보를 울리거나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소방대가 출동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차가 옆으로 비켜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뭐 할 수가 있다? 네, 사이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이렌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언제 하지 않냐? 자,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를 진압하고 이제 소방대로 다시 복귀할 때는 사이렌을 울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화재 진압을 하러 갈 때는 사이렌을 울릴 수 있지만 화재 진압을 한 후에 복귀할 때는 사이렌을 울리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방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행동. 그러니까 반드시 비켜줘야 되는 거죠. 양보해줘야 돼요. 소방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 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이 부과돼요. 다음 3번, 요 세 번째 내용이죠.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어디서 정한다? 네,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정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